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도 체크할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오늘 두각을 드러내는 키워드 중심으로 반영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상단의 2차전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시가 오늘 먼저 포인트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와 배터리 동맹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과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공시를 안고 출발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시장 반응이 뜨겁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반응이 한 10시 전후로 해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요인에 기인해서 갑자기 수급 집중도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지, 2조 원대 배터리 공급, 오늘 나온 뉴스, 장중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 먼저 팀장님 부탁드려볼게요. 네, 처음에 사실 공급 뉴스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네. 별로 그렇게 별로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별로였는데 네. 이제 조금 오전 시장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가는 그런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 섹터들도 그렇고 로봇들도 오늘 급등락이 좀 심한 날이고요. 전반적으로 쉽지가 오늘 지수는 양호하지만 종목들은 사실 좀 애매하기 좀 어려운 네. 까다로운 날인데요. 이제 어느 한쪽 섹터로 너무 쏠리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바이오로 쏠리든 반도체로 쏠리든 어느 한쪽 섹터가 너무 유독 좋아버리면 다른 쪽의 수급을 좀 갉아먹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자금들과 이제 동반해서 조금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영향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같이 드는 하루입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좀 받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기 공급, 사실 장기 공급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어마어마한 이 정도까지 2차 전지를 확 상승을 일으킬 만큼의 엄청난 호재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전기차가 팔리는 게 결국은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 좀 수혜가 나와줘야 되는데 유럽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유럽은 그냥 기대해 볼 만하다 그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 스케줄 안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캐즘 현상을 돌파하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부합한 재료이긴 맞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았나 그 생각 들고, 지금 12월 둘째 주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가장 재미없는 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재미없는 주간.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의 이렇게 엄청난 흐름보다는 개별주 단으로 계속 수급이 스마트하게 이동하는 스마트 머니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일 재미없는 네. 구간이에요, 팀장님? FOMC 큰 이벤트 이런 거 때문일까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11월 말까지 대부분의 자금 집행이 거의 끝났죠. 네. 네, 이제 신규로 들어온다는 자금 집행들도 아직은 확실하게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길게 셋째 주까지는 뭔가 내년도에 어떤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해볼까에 대한 탐색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죠. 원래 그런데 바이오 섹터들이 전통적으로 항상 제일 약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유독 지난주까지 좋았죠. 네. 네, 지난주까지 좋은 양상이었고 이제 이번 주에 별 이슈 없이 그냥 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나면부터 바이오도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예,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금리 결정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GPT의 새로운 버전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 계속 문제가 됐었던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수급이 뭔가 한쪽으로 세게 지르기보다는 단발적인 이슈, 오늘같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가는 그런 플레이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FOMC 끝나면 조금 색깔이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 월, 화, 수
정도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흐름은 좀 봐야 되는 거군요. 2차 전지 오늘 그래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소재 쪽에서도 보이죠. 에코프로 중심으로 김진경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 팀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는 뭐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긴 한데 펀더멘털 이슈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수급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펀더멘털 이슈만 보더라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유럽이 격전지로 떠올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만큼 유럽을 에코프로 그룹주는 아무래도 생선 기지로 갖고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지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투자자분들 하실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 사실 뭔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뭐 이렇게 활기차다. 그런 분위기가 사실 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2차 전지 쪽으로의 뭐 새로운 좀 어떤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 또 이번 LG 엔솔과 같은 긍정적인 소식도 이런 부분을 좀 나오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어떤 투자심을 좀 개선시키는 모습이 좀 나와 주됐었고요. 또 이번에 LG 엔솔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의 경우는 이제 소재에 따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따른 낙수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금 어느 정도 주가도 방향이 좀 상승 방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에서는 유럽 시장 내에서의 어떤 조금 그 큰 확대라든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었던 얘기지만은 사실 유럽 시장에 크게 뭔가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슈화가 됐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유럽 시장이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좀 투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자체를 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서히 좀 좋은 얘기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또 수급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좀 더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단 에코프로 그룹의 경우는 일단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제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준공에 따른 유럽 쪽은 이제 공급망 확보라든지 어떤 좀 그룹사 전반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유럽 시장 내에서 일단 독자적인 이 생산 거점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좀 가시적인 이제 실적 가시성은 좀 높여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이라든지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만 나왔었는데 뭔가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조짐이라든지 어떤 수주와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또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 투자 심리가 서서히 어느 정도 우려에서 완화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급적인 이동으로 표착이 되고 있다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당분간은 이런 좀 우상향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알테오젠이 또 이전 상장을 이제 하기로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욱더 좀 더 주목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나와서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의 경우는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 따른 어떤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또 개별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이런 추세 흐적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한정한 소재주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리튬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만큼 소재주로 조금 더 넓혀가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도 지금은 괜찮은 위치일까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전략을 긍정적으로 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도 좀 주황하겠지만은 이런 업황에 따른 회복 기대감이 좀 작용되고 있는 만큼 또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부터 서서히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종목들이 순환매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에코프로 그 그룹주에서도 이런 모멘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덜어온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충분한 관심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략가들 추가로 저희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2차 전지의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계속 강해서 모멘텀이 생성돼서 궁금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꼽아봤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로봇 내 키워드인데요. 초소 로봇 TF 띄운다라는 기사까지 오늘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자리죠. 계속 현대차 그룹과 연결고리 가지면서 이 뉴스를 소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자, 오늘 현대차 그룹부터 연결고리 가지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기사나 뭐 리포트들 많이 보면 주말 사이에 와, 이제 드디어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로봇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연결고리 돼서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오늘 놓고 봤을 때 현대차가 쉬어가지만 이게 멈춘 건 아니고 기아 역시 반영되기 시작했고, 즉 로봇 키워드를 가지고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계속 봐도 되는 것, 팀장님 맞습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금 이제 순환매 차원이라고 하면 네. 뭐 지금 없으셔도 조금 저는 살 매수기에는 또 올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지금 구간에서는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판이 새로 이제 짰을 때 과연 돈이 어디 쪽에 먼저 들어올까? 특히 사실 이번 주는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의 탄력이 조금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이번 주는 보거든요. 이제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 이제 12월을 좀 한정을 해보면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뭐 지난주에 현대 오토웨버라던가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인 로봇의 밸류를 시장에서는 이제 있을 수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로봇이 아직까지는 보여줄 게 많고 우리가 옆에 앉아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저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매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주식이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영원히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모든 종목들이 항상 쉬었다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오토웨버처럼 한번 급등했다가 쉬는 구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만 로봇의 지금 상승이 진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저는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실적도 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간 다음 이후에 이런 아직까지는 테마성의 영역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간 이후에 좀 강한 조정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거기까지 그 조정이 언제 나오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매매가 됐든 투자가 됐든 해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로봇과 관련 주식들이 이제 옥석이 좀 많이 가려질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들, 글로벌리하게 인정받는 그 로봇 주식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이 2차 전지 우르르 올라갈 때 다 올라갔지만, 그리고 나서 2024년, 2025년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결국은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기업들만 지금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 주식들도 지금은 모두 다 우르르 올라가지만 또 한 몇 년 지난 이후,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 다시 재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는 실적도 내고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더 올라가겠죠. 그때 매매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얼마까지 갔다가 빠질까? 네. 뭐 이게 버블일 수도 있고 진짜 상승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렵죠. 고점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좀 쉰다면 연말 연초에 매매를 해보기는 해야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팀장님의 관점에서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어서 순환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도 낫다라고 봅니다. 네. 현대차가 그럼에도 나은 이유는 모멘텀의 직격. 그렇습니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로봇 섹터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강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현대차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현대차가 쉬어간다면 다른 종목들, 뭐 구체적으로 현대 오토웨버가 또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주가 쉬어간다면 다른 로봇 주식들을 쉬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그룹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탄력성 측면으로 본다면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쪽 로봇주에서의 순환매를 볼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을 계속 보면서 여기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게 나을지 이 질문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치경 본부장님, 현대차 그룹 안에서
펼치지 않고 여기서 맴돌까요? 아니면 조금 더 탄력성을 본다면 로봇 주로 지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도 가능한 구간일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로봇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어디가 좋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가 워낙에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분야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봇주가 뭐 상승하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다른 로봇주로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그 다른 로봇주들이 좀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워낙에 좀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로봇주의 경우 여전히 이제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있고 또 지금의 경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로봇주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로봇주들끼리를 뭔가 우리가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이런 빠른 순환매 흐름을 이용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봇주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 로봇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현대오토에버와 같이 이 로봇 쪽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은 길게 어느 정도는 좀 중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수급적 이탈이라든지 어떤 수급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말씀드렸지만은 이슈에는 또 민감한 섹터군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뜬 종목이 SP시스템즈, 우린 PTS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본부장이. 특별히 트리거가 있다라기보다는 덜 올랐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부각을 덜 받았다. 이 측면으로 오늘 오른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란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봇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 안에서도 뭐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넓게 확대를 해서 본다면은 이 로봇주들이 뭔가 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경쟁력이라든지 개별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도 동시적으로 오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다시 주목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셔야지 좀 더 개별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시는 것보다도 좀 수급적 이동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로봇주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로봇이 참 어떻게 보면은 눈에 딱 띄는 것 같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 종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3위 제약바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도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도 해볼 텐데요. 먼저 알테오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정도의 상승 흐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독일 가처분 매출 영향 크지 않다라는 이슈를 안고 일단은 빨간불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임시주총에서 코스피 이사 가는 거 확정됐다라는 뉴스를 지금 반영한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황 팀장님, 지금 알테오젠의 움직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금요일에 급락이 일단은 멈췄다라는 진단일까요? 네. 아니면 이사가 확정됐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주가 방향성이 뚜렷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뉴스도 겹쳤고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관망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다행히 어제 금요일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뭐 그날도 이제 알테오젠에서 해명 공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막판에 더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고 그리고 추세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하락으로 돌아서는 흐름입니다. 이제 바이오들은 개별적인 움직임들로 이제 붙으셔야 되는 이슈가 온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이슈와 수급적인 뭐 논리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꼬여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적인 악재들이나 그다음에 알테오젠에 있었던 그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저는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기간을 과연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150 수급이 한 4천억 정도가 빠지고요. 코스피 200 수급이 한 5천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근데 빠지는 거는
일시에 거의 우르르 빠지고요. 네. 들어오는 건 천천히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파괴력으로만 보면 나갔을 때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의 수급도 이제 슬슬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제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려면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밖에 없습니다. 네, 기다리던 라이센스 아웃이 과연 올해 연내에 나오느냐, 또 다른 빅파마로 그러면 분위기는 완전히 또 달라질 거죠. 근데 그 라이센스 아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예상들은 다들 하고 있죠. 다만 언제 나올까? 예, 그러니까에 대한 문제들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유자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야 그렇게 좀 대화하셨겠지만 길게 보유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 정도 뉴스 가지고 매도는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구간이지만 또 바이오라는 게 또 한 번의 분위기를 또 확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시기적으로도 약간은 중립 구간, 외부 이런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런 뭔가 이제 바이오의 센티에 대한 부분들도 중립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방향이 좀 잡힐 때까지 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세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바닥에 있는 바이오들은 상황이 좋아요. 오히려 바닥에 있는 바이오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워낙 대형 이슈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 어느 게 있을까요? 코스피로 알테오젠이 옮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까요? 이 가능성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패시브 자금 유입이나 나가는 부분이나 키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포인트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변동성이 뭐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 그 안에서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수급 간의 이동이라든지 빠져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길게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자리를 잡기 위한 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알테오젠의 경우는 이제 이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변동성도 줄이고 비교적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 상장이 되고 나서도 이런 좀 어떤 이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점은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대형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또 코스피로 이전을 했을 때는 또 이런 대장주의 좀 역할보다도 다른 역할로서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따른 변동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또 이제 알테오젠이 이전하면서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은 물론 대형 펀드를 통한 자금도 유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알테오젠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 우리가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 여기에 따른 어떤 수급 간의 이동, 수급 간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가라든지 어떤 종목상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넓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인트로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추가로 요거 하나 김진경 본부장님 짚어주세요. 언론사에서 나온 이야기들 보면은 이번 주에 이르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로봇도 로봇이지만 바이오 쪽에도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이벤트가 주 후반인데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펼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도 서서히 뭔가 대형주에서 좀 중소형주로 이동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코스닥 쪽에 대해서 좀 활성화에 따른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이 이런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이동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워낙 대형주들이 많은 주목이 되었다 보니까 상대적 소외가 되었던 쪽으로 이동이 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급에 대한 이동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점 바로 성장주 쪽 위주로 많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 이제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쪽이 또 성장
성탄주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넓게 확대가 되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주에 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의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력도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좀 터뜨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가격 메리트가 높고 좀 더 개별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유익 있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개별 재료 중요하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안에서 이쪽 강합니다. 방산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어서 조금 더 강한 트리거 언제 올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오늘 키워드가 방산, 우주항공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18일 날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요 물음표를 일단 던져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18일 날 결정될까요? 그러면서 주가의 방향이 보다 확실시 될까요? 궁금합니다. 일부 또 언론 취재처에 따라서는 연내로 미뤄졌다. 그리고 서는 뭐 연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18일 날 무언가 윤곽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도 같이 저희 체크 받고자 합니다. 황 팀장님,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사업자 선정 방식이 주가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언론사 보도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는지라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KDDX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신다면요. 한국형은 사실 그냥 단기 주가 변동 정도로 보입니다. 짧게요. 네, 짧게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캐나다 쪽, 폴란드 쪽 입찰 실패하면서 그 네. 부분이 좀 타격이 좀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결국은 주가가 다시 추세를 강력하게 돌리려면 해외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캐나다나 중동.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주가가 그거와 상관없이 전에 먼저 조정을 받는 양상이기도 하고, 지금 딱 희한하게도 코스닥의 중소형주들과 코스닥 대형주의 수급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가 쉬니까 다른 그동안 쉬었던 대형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 수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이 한 앞으로 저는 그래서 2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는 계속 그 자리에서 퐁당퐁당 하면서 종목별의 움직임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 세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내년에 있는 조선주 모멘텀이 없어진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전혀 없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실적 좋을 거고 수주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뭐 이제 가을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10월 말 이제 회담 이후에 한 달 정도 쉬었으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담 없이 다 거쳤다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또는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주를 어느 기업에서 할지 모르죠. 네. 다만 이렇게 군집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쪽 산쪽 섹터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주가 일단은 네. 나와야 되는군요. 그럼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어느 쪽 볼까에 대한 고민도 살짝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진겸 본부장님, 방산이 오늘 움직여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종전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하나였고요. 우주항공으로 살짝 뻗어나가 본다면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방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우주항공 그리고 전쟁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이면서 짧게 전략은 취해도 괜찮을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 관련 이슈가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네. 좀 작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 주가의 방향성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뭐 내년도에 이제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한다라는 좀 내용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보다 좀 더 나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 기업 공개를 좀 진행했을 때 이때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방산과 관련된 어떤 뭐 종전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스페이스 X의 경우는 만약에 진짜 상장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게 된다면은 엄청난 좀 영향 많이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1위의 어떤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좀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 둘러싸 이슈까지 정리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향해야 될 시간이네요. 에너지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이 조금 약합니다. 이쪽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오늘 원전 쪽 약한 게 정부 쪽에서 원자력 유연성 전원 전환 준비한다. 결국은 원전보다 신재생을 우선해서 쓰겠다라는 의지를 좀 전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원전도 내리고 신재생도 딱히 또 강한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원전 쪽에는 좀 센티적으로 안 좋지만 사실 원전이 올라온 거는 사실 해외 쪽에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AI 쪽 수요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쪽으로도 지금 계속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센티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원전 주식들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BHI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또 오늘 급락할 정도의 수급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은 사실 국내 수주,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뭐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수주 가지고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도 좀 더 인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실하게 쓰겠다라는 그 무언가가 좀 보여 수주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둘 다 양쪽 다 이렇게 썩 좋은 그냥 중립 이하의 재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 섹터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고민이 있을 구간이에요. 계속 이 가격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추세만 더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 경고가 붙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관이든 외국인들이든 아마 컴플라이언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세게 못 사는 수급 이슈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퐁당퐁당 매매를 좀 하시는 구간일 것 같고요. 뭔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거겠죠. 투자 경고를 좀 떼려면. 예. 투자 경고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거는 어쨌든 밑에서 받치는 또 세력 그 자금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원전 섹터들은 중립 정도로 보시고 추세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듯 해서요. 김진경 본부장님, 원전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외별 모멘텀으로 올랐다라는 점 앞서 팀장님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국제에너지기구 쪽에서 한국의 SMR 실증 국가사단 조성을 권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사실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권고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국내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특히나 가장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게 바로 SMR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SMR이 워낙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 뭐 발생량이라든지 사고 피해가 상대로 적다라는 점에 대해서 워낙 좀 조명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상용화까지의 경우는 아직까지 좀 다소한 시일이 남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IRA가 이제 원자력 분야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분야의 강점을 가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특히나 어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SMR 쪽에 대해서는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SMR 쪽에 대해서 이런 좀 소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건설 계획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당장의 경우는 아직 뭔가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SMR과 관련된 이런 원전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은 길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뉴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영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